태평양의 차가운 심해 4,000m 아래로 잠수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산소 수치가 갑자기 급증하죠. 무시무시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연구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다크 옥시전이죠. 차가운 심해에서 형성되는 이 특별한 산소는 지구 생명체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먼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우연히 발견됐죠. 우리의 모험은 멕시코보다 더 큰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인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에서 시작돼 여기 맨 바닥까지 잠수하면 해저에 흩어져 있는 감자 모양의 특이한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다금속 단괴라고 불려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덩어리들은 숨겨진 보물상자 같아요. 수백만 년에 걸쳐 바닷물에 녹아있는 금속들이 조개 껍질이나 파편 조각 주위에 천천히 모여서 이런 단괴를 형성하죠. 그 안에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같은 귀중한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원소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전기차를 작동시키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이 심해 채굴의 핫스팟이 된 거죠. 어느 날 16개의 심해 채굴 업체가 이 지역 해저의 약 20%를 탐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이런 심해로의 러쉬 덕분에 연구자들은 그곳에 뭐가 있는지 호기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첨단 기계를 사용해 해저에서 퇴적물을 수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기들이 불가능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어둠 속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산소가 생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그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에요.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속 산소는 줄어들거든요. 약 900m 아래쯤 되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물이 표면에서 너무 멀어서 대기와의 교환이 일어날 수 없죠. 게다가 심해 생물들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계속 산소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산소가 생산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어야 해요. 처음엔 연구자들도 자기 눈을 믿지 못했어요. 센서서가 고장났거나 오작동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심해에서 진행된 모든 연구는 산소가 소비되는 것만 보여줬지 생산되는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10년 동안 이 미스터리한 산소가 계속 나타났죠. 마침내 그들은 숫자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그 금속 단괴들이 배터리처럼 작동하면서 산소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배터리를 바닷물에 떨어뜨리면 거품이 일고 치익 소리가 나는데 전류가 바닷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전기 분해 과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단괴들이 자연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맞았어요. 단괴들은 실제로 전기를 띠고 있었고 약 0.95V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기엔 부족해요. 그러려면 약 1.5V, 즉 AA 배터리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단괴들이 모이면 훨씬 높은 전압이 관찰되고 반응을 일으켜 산소를 생산하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단괴들은 바닷물 분자를 분해해서 산소를 생산할 만큼 강한 전류를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빛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도 말이죠. 이 발견이 매력적인 이유는 산소가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산소가 광합성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했어요. 식물과 조류가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산소를 방출하는 그 과정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심해 환경에서는 순전히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햇빛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크 옥시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발견은 30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식물은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산소를 만드는 것도 식물이에요. 그럼 최초의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복잡한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처럼 들리지만 이제 햇빛이나 광합성 없이도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도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산소 공급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덕분에 광합성이 생기기 전에도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크 옥시전은 지구의 과거에 대한 이해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주, 다른 곳의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줘요. 이 과정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보세요. 둘 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 짠 액체 바다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크 옥시전이 이 바다에서도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태양계 너머까지 확장돼요. 이 발견은 생명체의 잠재적 서식지를 재정의하게 해요. 먼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 다크 옥시전 생산을 이해하면 지구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햇빛이 있는 행성만 찾는 대신 과학자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의 징후를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게 흥미진진한 소식이지만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지 마세요. 심해 채굴 말이에요. 이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회사들이 트랙터 같은 원격 조종 수중 차량을 내려보내 해저를 기어다니게 해요. 이 차량이 금속 단계와 퇴적물을 수집해서 파이프를 통해 수면 위 배로 끌어올려요. 단계를 확보하면 승무원들이 남은 퇴적물을 중간 깊이의 바다로 다시 보내요. 퇴적물은 결국 해저로 다시 가라앉죠. 그럼 심해 채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말하기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태양 전지판과 전기차 같은 새로운 청정 기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금속에 거대하고 흥미로운 매장지를 발견했어요. 이런 핵심 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60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해 채굴은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일부 연구는 이 활동이 전통적인 채굴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먼 바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숲을 파괴하거나 수온을 오염시키는 걸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광물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이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과정을 규제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바다에서 귀중한 광물을 찾는 것이 다크 옥시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현재 우려가 있어요. 그 금속이 풍부한 단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형성하는 화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영양순환부터 새로운 생명 형성까지 모든 것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채굴이 결국 다크 옥시전에 의존하는 해양 생물과 해저 서식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외딴 위치와 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은 놀랍도록 다양하고 신비로운 심해 생물들의 보금자리예요. 유령처럼 하얀 말미잘부터 짙은 보라색 해삼, 쥐며느리의 먼 친척인 작은 해양 등강류까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 거의 몰라요.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의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의 90%가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믿어져요. 그들의 존재는 알지만 공식 이름이 없고 좀을 식별할 수 없다는 거죠. 슈륵 같은 심해에 사는 으스스한 생물들이 여전히 거의 미스터리인 만큼 심해 채굴이 전속력으로 계속된다면 그들이나 그들의 환경이 정말 위험에 처할지 말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아는 건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오리건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최대 규모의 지하 저수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데 미두 호수의 2배가 넘는 물을 담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소 80세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물이 있는데 이건 거의 162주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한 병씩 마신다면 다 마시는데 약 4,440억 년이 걸리죠. 이 지하 대수층 발견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최대 대수층을 품은 캐스케이드 산맥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약 1,1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오리건의 하이 캐스케이드에는 약 800만 년 된 비교적 젊은 화산암이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훨씬 오래됐죠. 4,500만 년이나 됩니다.
깊은 협곡과 계곡이 특징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두 지역 사이의 전이대를 연구해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고 화산 활동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다양한 깊이에서 암석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대수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통 더 깊은 암석은 지구 내부에 가까워서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서 더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그대로였죠. 이건 물이 암석을 통해 흐르며 온도를 낮추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캐스케이드는 천연 급수탑처럼 물을 저장하고 강과 개울로 서서히 방출하는 거죠. 이 지질학적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의 잠재적 수자원이 될 수 있죠. 지하에 저장된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물이 현재 상태로 얼마나 유지될지, 변화에 얼마나 잘 견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둘째,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깊은 지하로 스며들어 마그마에 닿으면 순식간에 증기로 변해 극심한 압력을 만들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을 일으킬 수 있죠. 화산암에 얼마나 많은 물이 저장돼 있는지 파악하면 미래의 분출과 그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답을 못 찾은 질문이 많습니다.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실제로 수자원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말이죠. 이 지하 저수지는 비와 눈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이 몇 년간 계속되면 수자원 공급과 화산 안정성 모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캐스케이드 화산 저수지의 전체적인 영향과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인 캐스케이드 산맥을 자세히 살펴보죠. 상상해보세요.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뻗어 있고 오리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을요.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맥입니다. 오리건 구간만 해도 길이가 약 420km, 폭이 최대 145km로 4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와, 미국에서 가장 작은 9개 주보다 각각 더 큽니다. 가장 멋진 건 이 산맥의 오리건 구간이 화산으로 형성됐고 최소 하나의 화산암 저수지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산맥 자체는 캐스케이디아 섭입대라는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태평양 아래 지각의 일부인 후안대 푸카판이 북미 대륙 아래로 천천히 밀려 들어가고 있는 곳이죠. 이 판이 가라앉으면서 강한 열과 압력이 해양 암석에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 물이 주변 멘틀의 녹는 점을 낮추고 마그마를 만들어내죠. 그 마그마가 상승해서 캐스케이드 화산들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건 환태평양 화산대,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화산 벨트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캐스케이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훨씬 더 큰 화산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오리건 캐스케이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와 하이 캐스케이드인데 전혀 닮지 않았죠.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더 오래된 지역으로 약 4,500만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이 산들은 험준하고 강에 의해 깊이 침식됐죠. 어떤 협곡은 깊이가 1,100m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면에 하이 캐스케이드는 훨씬 젊고 침식도 적습니다. 약 80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이동하면서 새 분출이 오래된 협곡을 메우고 지형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분출이 계속 새 용암을 쌓았고 이 지역의 강들은 웨스턴 캐스케이드처럼 깊은 계곡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나란히 보면 한쪽은 거칠고 깎여 있고 다른 쪽은 더 부드럽고 솟아있어 보이죠? 오리건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몇 개가 하이 캐스케이드에 있습니다. 후드산, 제퍼슨산, 쓰리 시스터즈, 그리고 마자마산이 분출하고 함몰되면서 생긴 크레이터 호수죠. 몇 달이나 몇 년 사이에 나타났다 분출하고 사라지는 작은 화산과 달리
이 거대한 화산 중심부는 수천 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래 존재한 만큼 훨씬 복잡한 마그마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화산들은 빨리 흐르는 현무암부터 안산암, 데이사이트, 유문암까지 다양한 용암을 만들어냅니다. 유문암은 거대한 폭발적 분출을 일으키는 마그마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화산은 용암이 천천히 흐르지만 다른 화산은 파괴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화산들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지하 마그마 챔버가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표면 아래에 엄청난 열이 사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아, 캐스케이드의 화산 저수지도 잊지 마세요.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알겠어요? 세트케이드가 지구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역인 환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태평양을 감싸는 거대한 말굽 모양 벨트를 상상해 보세요.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역 중 하나죠. 이곳에서 지구의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화산 분출, 그리고 깊은 해구를 만들어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모두 거대한 태평양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판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움직이면서 단층선이라 불리는 경계에서 서로 밀거나 그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해 해구부터 우뚝 솟은 화산, 강력한 지진까지 모든 것이 발생하죠. 이 활동의 가장 극단적인 예 중 하나가 괌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약 11km 깊이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죠. 섭입이라는 과정으로 형성됐는데 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지구의 맨틀 깊숙이 가라앉은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압력은 짓누르며 완전한 어둠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바닥에도 생명체가 있었죠. 2003년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챌린저 해연에서 작은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암석 구조물과 이상한 해삼도 발견했죠. 마리아나 해구에는 기본적으로 수중온천인 열수 분출구도 있습니다. 그곳의 물이 아주 뜨겁고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물과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남고 있죠. 환태평양 화산대는 또한 전 세계 지진의 90%를 일으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일부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이 그 예입니다. 기록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9.5라는 놀라운 수치였죠. 하지만 지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에는 지구 화산의 약 75%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출 중 일부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탐보라 화산이 그 예입니다. 요컨대 환태평양 화산대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매혹적이기도 하죠. 캐스케이드에서 최대 규모의 저수지를 발견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